자, 그래서 오늘은 2주차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 알고리즘 동리 약간은 여러분이 이제까지 들었던 과목들 중에 가장 이론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과학 내지 순수 정도에 해당할 만한 그런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우리가 아마도 이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1학년 프로그래밍 과목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살짝만 시간을 좀 더 들여서 자료구조 수업에서 나왔던 몇 가지 기본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고 다음 주 후반부에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뛰어들어 보도록 할게요. 대충 우리 투표 결과를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전부 다 이전에 파이썬 그 다음에 C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경해보고 왔다라고 전제를 하고 스타트를 합니다. C++를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 써보긴 했을 텐데 그거랑 관련해서도 우리 수업에서 적당히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추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사위 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시간 좀 더 정밀하게 재는 방법 같은 것들을 조금 이따가 살짝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1년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청초했던 새내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때의 과정을 대충 한 80슬라이드 정도로 요약을 해서 우리가 같이 썰을 풀어놓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간중간 막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네가 한 소리랑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지금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중간중간 손을 들거나 해서 저한테 어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우리가 3시간 수업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지금 담당하는 수업들 중에서는 16명이긴 한데 뭐 인원이 막 넘쳐나고 막 꽉 차고 그런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궁금한 점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그럴싸하게 케어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준비해 놨고 일단 바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자 여러분 뭐 요 데이터라는 단어 코드라는 단어 두 개를 아마도 이미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여러분 회사 가서라든가 만들게 될 프로그램 내지는 이제 단축키 있잖아요. 컨트롤 F5라든가 녹색 화살표라든가 컨트롤 엔터라든가 그런 단축키를 눌러서 비로소 발동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을 두 가지 영역,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으로 나눠서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거나 구경을 하거나 또는 그런 걸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리 계획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단어 여러분 이전 수업에서 아마 엄청나게 자주 구경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스타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한 거니까요. 그래서 자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지금 2학년 2학기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데이터가 뭡니까? 일단 여러분 데이터가 복수형 단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person, people 하면 people이 복수형이잖아요. 데이터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인 단어가 따로 있기는 합니다. DATU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날 2020년대에는 그거를 쓰는 동네가 구글 검색해봐도 그렇고 거의 없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A 데이터와 같은 식으로 말하면 일단 원론적으로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복수형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데이터가 뭡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는 뭐 인트값 3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엔간한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살짝 흘러갔던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숫자 내지는 여러 숫자들의 나열 하나의 세트. 그다음에 여러분 뭐 웹브라우저에 뭐 네이버.com 같은 거 글자 쳐서 엔터키 치면 그 글자들이 하나의 데이터가 돼서 랜선을 타고 어딘가를 떠다니다가 그 이제 분당에 있는 네이버 본사 서버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녹색 사진 같은 거 그다음에 로그인 창 같은 걸 이제 받아오겠죠. 그런 것들 나중에 띄워야 됩니다. 해당하는 데이터가 다시 우리 컴퓨터로 돌아와서 우리의 웹브라우저에 적절한 색깔, 적절한 글자들 적혀 있는 네이버 홈페이지를 여러분이 구경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보내는 거, 우리가 받는 거 전부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보고 이제 내가 메일 뭐 왔나 쪽지 같은 거 확인하고 싶다 하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렇게 친 다음에 엔터키 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 이제 암호화 같은 걸 하겠죠. 그런 걸 해갖고 다시 들고 가서 이 사람 지금 접속해도 되는 거냐,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매치가 되냐를 확인해서 만약에 매치가 된다라면 우리한테 뭐 새로운 메일 몇 통 왔습니다 해당하는 환영 메시지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저는 굳이 항상 스마트 출석 그거 하니까 굳이 출석부를 뽑지 않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학교 그 있잖아요. 유세인트 거기 들어가서 이제 출석부 뽑기를 하면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올린 여러분 얼굴 사진이 박혀 있는 출석부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학교에 얼굴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보통은 한 번 있을 거예요. 언제 올렸냐?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에 입학원서를 쓸 때 그림 파일 3 곱하기 5cm짜리 올렸을 겁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우리 학교 서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굳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저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하면서 의문을 가지게 될 만한 그런 사진들 또 전부 다 데이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유세인트라는 엄청 거대한 프로그램 안에서는 학생 한 명에 한 명에 대한 사진을 데이터로서 어딘가에 담아놨다가 선택적으로 출석부 뽑는다든가 할 때 꺼내서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데이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마도 다음 학기쯤에 예를 들면 컴퓨터 구조라든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그런 수업에서도 요거랑 관련한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어요. 아무튼 컴퓨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숫자만 다룰 수 있는 친구입니다. 1, 2, 3, 4, 5 숫자만 다룰 수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다, 뭐 헬로 월드다로 눈으로 확인했던 거 또는 그 방금 얘기했던 여러분 그림, 얼굴 사진 같은 것들 또는 이제 유튜브라는 프로그램 쓰면은 어딘가 인터넷에서 엄청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계속 그걸 조합해서 우리 눈에 이제 흘러가는 그림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도 사실은 전부 다 숫자 또는 그것들의 나열의 형태로 데이터긴 한데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숫자들의 조합으로서 우리 프로그램이 다른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 유니코드 방금 얘기 나왔는데 그런 거 다 알고 있죠? 아스키 코드라는 거 들어봤을 거고 컴퓨터가 메모리 어딘가에 뭐 AC00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유니코드 글자로서 우리가 글자 데이터로서 다룬다고 하면 이제 그 이제 소위 폰트라고 부르는 글자체 맑은 고딕 이런 데에서 AC00이면 우리가 어디를 검은색 어디를 하얀색으로 칠해야 되냐 파악을 해갖고 AC00 하면 유니코드에서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부터 시작해서 문자표상에 이렇게 쭉 조합 다 돼 있는 받침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에서 갓까지 하고 마지막에 hit까지가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책을 보고 여러 글자체들 그림들 중에 하나를 우리 눈에 띄워주는 식으로 작용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코딩 막 얘기하잖아요. 막 뭐 부트캠프니 뭐 AI가 이제 개발자 자리 다 빼앗고 있다 이러고 자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막 흉흉한 뉴스 많이 나오죠. 막 8,000명을 해고했다 막 그러잖아요. 코드가 뭡니까라 질문하면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우리 알고리즘 수업, 자료구조 수업, 그다음 파이썬 쓸 때, C 쓸 때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걸 구성하는 코드 파트는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실행은 execute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뭐 헬로월드 파이썬으로 출력할 때 우리 학교 입학해서 가장 처음 만들어 본 프로그램인 헬로월드 출력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남들이 미리 준비해둔 프린트라는 뭔가 덩어리를 직접적으로 사용해서 나는 지금 헬로월드 출력하고 싶어 다운표 해가지고 괄호 안에 적어가지고 마지막 엔터키 쳐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코드 한 덩어리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이제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분들이 미리 덩어리 준비해 두신 코드 덩어리들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직접 이름 적어가면서 필요하다면 중간중간 수입을 해온다든가 임포트를 해온다든가 해서 거기 안에 있는 걸 점 찍어서 꺼내가면서 써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일단은 그 일반 명사 코드 있잖아요. 소스 코드라든가 코드 파일이라든가 그럴 때는 한국말로 코드라고 적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프로그램 구성하는 건데 데이터 파트가 아닌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파트에 대한 명칭, 실행의 대상이 되는 뭔가의 명칭은 대문자 C로 해서 영어 단어 코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보통 이제 1학년 1학기 때 먼저 구경을 해보고 넘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군대 갔다 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둘로 나눠서 바라보는 관점은 엄청 옛날 1950년대, 40년대부터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온 일종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늘날 2020년대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환경들도 이 둘을 명백히 구분해서 다루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옛날 컴퓨터는 직접 전선 그 있잖아요. 뭐 애니악이라든가 여러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진짜로 전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 있는 전기 신호를 줬다 보내고 얘를 보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꽂으면 덧셈 하는 거고 등등. 진짜로 코드를 써서 전원 코드 같은 걸 써서 코드를 구성했어요. 물론 이제 철자가 다르긴 하지만. 그다음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아두이노 같은 거 써가지고 간단한 실제로 동작하는 기계 만들죠. 1학년 때.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게 맞습니까? 작년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이 그걸 했거든요. 당신들도 했겠죠. 뭐 만들었습니까? 막 밤샘 하던데 보니까 개 열심히 만들던데. 재밌긴 하죠. 실제로 동작하니까. 자, 여러분 그런 아두이노 같은 거 이제 보드가 있는 거잖아요. 보드 이제 핀 같은 거 꼽고 어떤 거는 이제 모터에 연결하고 LED에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컴퓨터의 입출력을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정했을 거예요. 그다음 그 한가운데 대충 한 엄지손톱보다 조금 커다란 칩을 구경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조그만한 칩들을 이제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이라고 대충 불러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CPU 있잖아요. 그 CPU의 기능, 덧셈 뺄셈하고 등등 하는 기능에 이어서 뭐 그 안에 메모리도 탑재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어떤 입출력 장치는 그냥 0101 디지털 신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스피커에다가 내가 전선을 연결한다. 그러면 스피커 볼륨을 늘렸다 줄였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컨버트 해주는 보통 DAC라고 부르는 그런 것까지 그냥 하나의 칩에 구워버려서 여러분들한테 싸게 판매하는 그런 느낌을 MCU라고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AP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엑시노스 들어본 적 있겠죠. 그다음에 스냅드래곤 막 그런 거 들어본 적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엑시노스가 스냅드래곤보다 낫네 아니네.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그 이번에 나온 게 세븐이죠. 그죠? 플립이랑 그거. 그래서 그게 이전보다 더 낫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런 MCU들에는 아예 메모리가 두 덩어리가 들어있어요. 데이터를 담았다 꺼내서 쓰기 위한 메모리.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다 작성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싹 입혀놓기 위한 코드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코드 메모리는 여러분 대충 느낌이 오죠? 읽기 전용입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아마도 대충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 아트메가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엄청 유명한 이 컨트롤러 계열이에요. 그래서 아트메가 328P라는 거에 아마 아두이노 우노인가 모델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메모리가 이렇게 데이터 메모리, 코드 메모리가 따로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 생각해봐요. 스팀 같은 데서 게임 다운받는다 칩시다. 아니면 이제 그 핸드폰 가챠 게임을 다운받는다 칩시다.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을 때 1분 만에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 딱 켜면 막 오프닝 영상 계속 반복 재생되면서 추가적으로 다운로드를 막 하죠. 막 15기가 다운로드하고 막 그러죠. 업데이트 할 때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추가로 다운로드하는 게 당연히 코드일 리는 없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캐릭터, 그림이라든가 목소리라든가 그런 데이터들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1분 안에 안 끝나요. 그래서 동영상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귀찮아하지 말라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어요. 데이터 담는 메모리랑 코드 담는 메모리가 두 개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면 뭐가 더 클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두이노 같은 조그만 컴퓨터들은 여러분의 상식이랑은 조금 달라요. 데이터 담는 메모리는 여기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3kB가 들어있습니다. 1024 플러스 2048 바이트만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스키 코드로 치면 딱 3000자를 저장하면 꽉 차는 겁니다. 반면 코드 메모리는 이게 328P라는 게 요 32kB의 코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런 조그만 컴퓨터들은 코드 메모리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커다란 프로그램 여러분 뭐 대충 짜고 해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조그만 컴퓨터는 막 그림을 통째로 사용자한테 보여준다든가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임시로 담았다가 꺼내 쓰기 위한 메모리가 오히려 더 작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막 500원짜리 그러니까 막 그 테무, 알리 그런 거 말고도 그냥 본사에서 1000원에 파는 그런 엄청 작은 MCU들도 보통은 코드 메모리는 그래도 8kB, 16kB는 줍니다. 그럴싸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게. 근데 데이터 메모리가 좀 더 크거나 작거나 64바이트밖에 안 되는 그런 칩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 칩들은 이제 여러분 우리 입구 옆에 있는 저 에어컨
동작시키기 위한 리모컨 있잖아요. 저런 거 안에도 엄청 작은 4비트 컴퓨터 막 그런 게 들어있고 저기 안에서 뭐 데이터 인트값 몇 개나 쓰겠어요. 그죠? 데이터 메모리는 그렇게 클 필요가 없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런 조그만 동네에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고 얘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친구기 때문에 아예 메모리를 데이터 부분, 코드 부분을 따로 지금 다룬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21세기에 여러분이 구매해서 쓰고 있는 핸드폰 포함해서 모든 CPU들도 이런 어프로치를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캐시 메모리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L1 캐시, L2 캐시, 뭐 L3 캐시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있잖아요. 코어가 뭐 멀티 코어니 뭐 옛날에는 뭐 쿼드 코어 막 그런 거 TV 방송 나온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요즘은 코어가 몇 개입니까? 요즘은 이제 코어가 큰 거, 퍼포먼스 코어랑 이제 저량용 조금 느린데 돌아가는데 걸리는 가성비가 전성비가 좋은 경제적인 코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진행하죠. 그게 옛날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먼저 도입돼서 쓰이던 건데 그래서 뭐 빅, 리틀 어쩌고 저쩌고 전략해가지고 핸드폰에서는 그걸 했었는데 요즘은 인텔에서도 이제 여러분 데스크탑용, 노트북용 CPU에도 큰 거랑 빠른 거랑 그다음에 절약할 수 있는 거랑 두 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점에는 내가 지금 C 프로그램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때는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우리 알고리즘 수업이잖아요. 내 알고리즘이 얼마나 빠른가 테스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실행할 때는 7초가 걸렸어요. 다음번에 실행할 때 14초가 걸렸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이제는. 그게 어떤 코어에 올라가냐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요. 현실 시간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조금 주의해서 그러니까 신형 노트북을 써서 진행할 때는 살짝 주의할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코어들마다 메모리는 너무 머니까 메모리 갔다 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주 쓰는 거를 가까이에다 살짝 키핑을 해두고 쓸 수 있게 캐시 메모리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데이터용이랑 코드용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에 산 집 컴퓨터 14세대 i7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담기 위한 걸 48KB 코어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코드고 여러분 인스트럭션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어셈블리라는 단어 들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프로그램 그 자체 우리 C 프로그램 딱 확대해서 보면 막 뭐 move, add 막 그런 거 적혀 있잖아요. 그런 코드 덩어리 명령어들을 담기 위한 캐시가 32KB 이런 식으로 달려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코어마다 달려 있습니다. 에런 캐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들끼리 독립적으로 메모리는 저기에 커다란 거 하나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 한 세트가 꽂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어들마다 난 여기 쓰고 있어 나는 저 프로그램 돌리고 있어 할 때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거를 저 정도 사이즈의 캐시에다가 담아놓고 활용한다 보시면 돼요. 이에 대한 좀 더 정밀한 얘기는 다음 학기에 3학년 1학기나 3학년 2학기에 컴퓨터 구조론 같은 수업에서 여러분이 한 번 더 보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조그만 컴퓨터, 큰 컴퓨터 전부 다 프로그램을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걔네들은 완전히 격리를 해서 특성이 다르다 이거예요. 나눠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하드웨어 측면에서 살짝 얘기를 해봤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3학년 전공 과목에서 한 번 더 보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뛰어노는 환경보다 아래 레이어에서도 되게 보편적인 사실이고 우리가 이전에 작년에 배웠던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을 코드로 표현하는 되게 형이상학적인 분위기에서도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되게 광범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새로운 이름 도입할 수 있죠. 내가 프로그램 실행하다가 이거 내가 지금 숫자 3개를 다뤄야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은 사용자한테 숫자 2개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받은 다음에 어딘가에 세이브를 해두고 나중에 꺼내서 쓴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뭘 적어봤습니까? 파이썬 동네에서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 그렇죠? 여러분 파이썬 동네에서 예를 들면 뭐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싶다라면 그 이름 적고 는 한 다음에 3 같은 거 적고 엔터키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넘버라는 이름을 얘는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3이 들어있습니다라고 우리한테 답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는을 써서 여러분이 문장을 구성해 두면 그 아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행되는 문장들부터는 아까 등재해둔 아까 등록해둔 그 이름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다른 방법을 여러분이 또 구경해 봤을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아마도 1학년 수업에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긴 한데 실행하면 새로운 이름이 딱 등록되는, 등재되는 문장을 한 4가지 정도를 배웠습니다. 딴 거 뭐 있을까요? 여러분 두 번째 거는 아마도 이런 거. 함수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func라는 이름이 원래는 없었는데 저 문장을 실행함으로써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func라는 이름에는 3을 리턴한다라는 그 덩어리가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고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저 func에 담겨 있는 채로 함수정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미 100% 확률로 써봤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살짝 힌트가 나왔던 요거. 얘도 마찬가지죠. 인포트문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딘가에는 뭔가를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메모리 위에다가 모듈이라고 부르죠. 모듈을 준비해두고 그거를 내가 나중에 타임이라는 이름을 써서 쓸 수 있게 준비해주는 문장이 인포트문이에요. 그럼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 100% 확률로 써봤을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자바를 지난 학기에 배웠을 거잖아요. OOP 수업에서.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2년 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 C++ 써서 이제는 아물가물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57 나오는 건 지금 직관으로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N하고 엔터 치면 뭐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7이 나와요. 자 이게 이제 파이썬의 포문의 약간 특징이죠. 이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 n에다가 뭔가를 담는다, 5 담는다, 7 담는다 그런 행위를 만약에 한다면 그때 이제 n이란 이름을 등록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 자바나 C++ 폼은 첫 줄에서 int count는 0 이런 식으로 했다면 그 count라는 이름은 이 폼은 스코프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름이었죠. 밖에서는 못 쓰잖아요. 근데 파이썬 동네에는 그런 이제 스코프가 있기는 한데 그게 어떤 문장 안에서의 스코프가 적용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스케일은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 로컬이니 뭐니 들어본 적 있는 거 그건 당연히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얘는 n은 어디에 등재되냐? 폼은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이름 그런 걸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맨 땅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왜 7이 담겨 있냐는 자명하죠? 가장 나중에 담은 게 7이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자 밑에 2개는 그러려니 하셔도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파이썬 쓸 때 내 프로그램을 막 열심히 구성하는데 걔네들을 한 줄에 다 그 있잖아요. 소위 숏 코딩이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이제 백준쟁이들 중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극혐을 하게 될. 그래서 차근차근 위에서부터 엔터 쳐서 구성을 할 때 내가 중간중간에 이름을 도입해서 지금은 였다 일단 세이브해두고 나중에 동일한 이름을 불러서 꺼내서 써야겠다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마도 방금 본 것처럼 넘버는 어쩌고 엔터, 인풋 괄호 엔터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이름을 도입했을 겁니다. 아니면 이 문장들 지금은 실행할 거 아닌데 나중에 저기서도 실행하고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 실행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상황에서 그 코드 덩어리를 가득가득 뭉쳐가지고 한 세트로 올려두는 게 가능하죠. 그게 함수의 개념이라 치면 그 코드 덩어리에도 이름을 붙여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함수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떤 이름을 데이터를 다루는 용도로 쓸 거냐 코드를 다루는 용도로 쓸 거냐를 미리 정해가면서 도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바운더리를 굳이 넘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요건 팩트예요. 파이썬 동네에선 얼마든지 프린트는 3 엔터가 가능합니다. 프린트는 함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3을 담는 게 가능해요. 프린트는 3 엔터 치면 이제 프린트하고 엔터 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3이 나오죠. 왜 3이 나오냐? 마지막에 담은 게 3이니까요. 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이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파이썬 동네는 이래요. 근데 저런 거를 굳이 우리가 코드로 적을 필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회사 가서 저딴 코드 적어놓고 커밋을 한다? 그럼 바로 정리해고라든가 아니면 재교육 희망이라든가 그런 처분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가까운 우리 수업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 생각을 종합을 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서 과제를 낸다라든가 아니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덩어리들의 조화를 구경한다라든가 할 때 데이터 부분과 코드 부분을 나눠서 바라보는 게 그렇게까지 어색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듯이 자료구조 수업은 조금은 데이터 아예 제목 자체에 자료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은 아무래도 데이터 쪽에 중심점을 두고 얘기를 했다라면 알고리즘 수업은 그나마 조금 더 코드 쪽에 중심을 두고 얘기를 한다라 말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얘네 둘은 당연히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인터섹션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떼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도 이 알고리즘이 예를 들면 order of LGN으로 동작하려면 우리가 미리 메모리 위에 잘 순서대로 담아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와 같은 데이터 측면에서의 제약 조건이라든가가 반드시 언급이 될 거예요. 자료구조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자료구조 시간에도 우리가 매번 DQ 할 때마다 값을 하나를 꺼내서 내뱉을 때마다 가장 우월한 거를 꺼내서 내뱉으려면 애초에 인큐를 할 때 잘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잘 해야 되냐는 명백히 코드 영역과 관련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료구조 과제할 때 문장 빼먹는다라든가 는 빼먹는다거나 하면 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완전히 떼어낼 수는 없는데 자료구조 시간에 봤던 그런 뉘앙스가 알고리즘 시간에는 살짝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보편적이고 이 두 수업뿐만 아니라 여기보다 하위 레이어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살짝 하위에 해당하는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여러분이 느꼈던 것과 일단은 일치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작년 우리 수업들에서 1학년 수업에서 배웠던 것 중에 딱 집어서 데이터랑 관련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를 대충 나열을 한다라면 자, 여러분 기억이 아물가물할 수 있으니까 의외로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값이라는 걸 여러분 본 적 있을 겁니다. value죠. 그 다음에 변수라는 단어 본 적 있을 거예요. 변수가 영어로 뭡니까? 변할 수 있는, 변한다는 게 뭐죠? 값이 바뀔 수가 있나요? 자, 여러분 이거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봐봐요. 하면 지금 이게 3이 5로 바뀐 겁니까? 자, 그럼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뭐 3.0으로 합시다. 자, 이거는 바뀐 게 맞아요. 3칸짜리 리스트는 원래 0번째 칸에 3이 담겨 있었는데 이제는 0번째 칸에 3.0이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바뀌었다, 변경됐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과연 바뀐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메모리 위에, 그러니까 인트 값 3은 메모리 위에 있어요. 인트 값 5도 사실 메모리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에는 지금 그 메모리 위에 적 있는 거 쓸 거예요. 3인 그거를 쓸 거예요. 라는 일종의 조금 이따 한 번 더 나오기는 하는데 여러분 그 포인터 값이라든가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어드레스가 담긴다라 생각하셔도 적절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도 파이썬 동네에서는 인트 형식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메모리 위에 딱 있는 인트 값 3은 절대로 갑자기 인트 값 4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C랑 자바랑의 차이점이에요. C랑 자바는 여러분이 int 넘버 3 하면 그 넘버만을 위한 4바이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확히 거기다가 03000000을 담는 겁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넘버는 5 한다. 그러면 그 넘버에 대한 4바이트 관점에서는 05000000으로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파이썬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옵시다. 자, 그래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이 넘버는 지금 변수가 아니냐라 질문하면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자, 변수가 뭐냐라 질문하면 여러분이 아마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답하시면 적절할 거예요. 변수는 값을 하나 담을 수 있는 친구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를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n의 마지막에 7을 담았기 때문에 나중에 n 엔터 치면 7이 나온다라고 그냥 직관으로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원리는 그거예요. n에는 3이랑 5를 둘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담은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제약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 리스트라든가 같은 복잡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고려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변수는 어쩌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자료 구조라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숫자 하나만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파이썬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C++, C, 자바 동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양한 형식들을 구경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수업에서 자료형이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데이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그거는 저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책에는 자료형이라고 자주 쓰였거든요. 근데 오늘날 특히나 C++를 쓸 때는 그냥 타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함수들도 다 형식이 있고
데이터나 코드가 아닌 다른 뭔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식을 논의한다라든가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냥 타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 거 그 int, float 말고도 좀 더 복잡한 값들을 모아서 다루기 위한 str, list, tuple이라는 거 봤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dict라는 것도 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형식들이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다루기 위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데이터 코드 영역 둘 중에는 데이터 영역에 훨씬 더 가까운 애들이었다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해 보수라는 거 들은 적 있습니까? 아마 우리는 제가 느끼기에 우리 학교가 컴퓨터과가 나름 전통을 중시하시는 교수님들 아직 많이 계시는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한테 느껴지는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여러분이랑 저랑 동년배처럼 느껴진다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해 보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뭡니까 이게? 아무튼 아마도 여러분 뭐 1학년 1학기 때 아니면 C 수업에서 교수님이 살짝 시간을 들여서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거죠. 인트 형식이긴 한데 이게 부호를 추가로 다루고 싶다 할 때 저 친구를 쓰면 확실히 다른 방식들, 그러니까 완전 개춘추 전국 시대 1900년대에 난립했던 다양한 표현 방법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누구나 인정을 해서 사실상 표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해 보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거예요. 그 여러분 플롯 형식, 더블 형식, 그 다음에 어쩌면 봤을 수 있는 롱 더블 형식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수점 달린 수를 어떻게 할 거냐. 얘는 이제 정답, 그러니까 누구나 인정하는 도미넌트한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표준이 생긴 겁니다. 자, 표준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야 됩니다.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굳이 돈 들여서 이런 IEEE라고 부르는 저런 협회라든가 ISO 막 그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굳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투표해가지고 표준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래요. 이건 일종의 일반 상식 같은 거잖아요. 표준 막 숫자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그 막 있잖아요. TV 광고 같은 데서 ISO 9001 인증 획득 막 그런 거 TV 광고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그건 이제 그 일종의 회사에서 제품 만드는 일련의 과정 같은 거에 대한 표준이죠. 그 다음에 의외로 여러분 그 순서도 있잖아요. 그죠? 네모, 마름모 이렇게 해가지고 화살표 연결하는 거. 순서도도 무려 표준이 있습니다. 왜냐? 개나 소나 쉽게 그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려놓은 거 저 사람도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이제 와이파이 같은 것들도 본 적이 있을 거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요즘 핸드폰들 여러분 어떤 카페에서 와이파이 딱 접속하면은 그 있잖아요. 요런 아이콘 있고 옆에 숫자 6 같은 거 적혀 있는 아이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콘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와이파이 6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급이 돼 있는 상태고 와이파이 7번째 버전, 와이파이 7이 이미 표준안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802.11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서류 전형은 통과했다 칩시다. 네, 석사까지 졸업,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학원까지 가서 석사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관님 앞에 가가지고 그런 뭔가 개 덕후들만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숫자들을 여러분이 따박따박 발음할 수 있다라면 그럭저럭 최소 배우신 분, 이 동네에서 사시는 분, 바깥 생활 별로 안 하고 햇빛 별로 안 좋아하고 집에서 공부만 하던 사람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 중에 유명한 게 이 754번이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럭저럭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얘가 뭐 그 있잖아요. 이제 더블 형식이라 칩시다. 그럼 1비트를 부호로 쓰고 11비트를 그 있잖아요. 승수로 익스포넨트로 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 숫자는 그 뒤에 깔리는 거죠. 52비트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더블값 두 개를 더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해야 되냐와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책 한 권 수준으로 길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습니까? 파이썬에는 더블 형식이 없잖아요. 그죠? 파이썬에 플롯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한 버전 기준으로는 사실 파이썬의 플롯 형식이 C나 C++나 자바의 더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값을 64비트로 다루는 친구입니다.
처음 한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아무리 봐도 얘는 코드랑은 진짜 1도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값을 어떻게 메모리 위에다가 순서대로 올려둘 것이냐와 같은 것들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걔를 나중에 어떻게 덧셈 뺄셈 할 거냐 그런 건 이제 또 코드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static이라는 키워드 이미 써본 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혹시 오토라는 키워드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스태틱의 반대말이 automatic이라는 게 있어요. C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2학기니까. 자, 스태틱의 반대말은 automatic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미 들어본 적 있는 것들 중에 글로벌을 들어본 적 있죠? 글로벌의 반대말은 그죠? 이미 들어본 적 있는 로컬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C 동네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죠? 여러분이 그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도 소위 전역 변수 같은 거 이제 .c 파일 여러 개로 프로그램 만든다 할 때 extern이라는 키워드를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xternal이랑 internal 두 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요 6가지는 여러분이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글로벌 로컬은 뭘 의미하는 거죠? 자, 우리가 결국은 새로운 이름이 글로벌 이름이냐 로컬 이름이냐를 논의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이름을 도입할 때 얘를 로컬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글로벌 이름으로 만들고 싶다 할 때 우리는 그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기 위한 선언을 어디다 적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맨 땅에 적으면 글로벌이고 어떤 중괄호 안에 적으면 그 중괄호 내용에 대한 로컬 이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름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로컬 이름은 기본적으로 그 선언이 적혀 있는 중괄호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어요. 정도까지 배웠을 거예요. 그거랑 이제 external, internal은 얘랑 절반 정도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external, internal은 그거잖아요. 이 .c 파일 안에서만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internal로 이렇게 숨겨두면 다른 데서 선언을 백날 적어봤자 여기 있는 걸로 소위 링크가 되지 않게 막아두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은 지금 보통 머릿속으로 글로벌 로컬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는 사실은 스태틱 오토매틱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메모리상의 위치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이름임에도 스태틱 위치를 가질 수 있어요. C는. 그렇죠? 선언 적을 때 스태틱 적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스태틱 위치, 오토매틱 위치는 여러분 그 오토매틱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콜 스택이라든가를 들어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 디버그 키면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에만 유효한 위치 잡아놓고 쓴다. 와 같은 걸 쓰기 위해서 오토매틱 위치를 잡고 그렇지 않고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항상 고정돼 있는 그런 위치를 스태틱 위치라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 자 얘는 이름이랑 관련된 거고 얘는 이제 링크랑 관련됐다 지금 반쯤 이름이랑 관련이 있고 반쯤은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드레스 내지는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스태틱 오토매틱은 데이터 쪽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또 뭔가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걸 또 배운 적이 있나라고 물어보면 조금 이제 아리송하다라 느끼면 정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1년 반 동안 배운 것들 중에 보통은 대부분은 내가 프로그램의 코드 파트를 얼마나 복잡하게 적을 수 있나 다양한 선택지들을 확인해보고 그런 선택지들을 성공적으로 조합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코드를 실행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라든가를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는 그런 코드 덩어리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될 건데 걔를 똑같은 작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동작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선배들의 노고의 결과들을 음미를 하고 내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걔도 이제 뭔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잘게 나눠가지고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 둘 다 생각해서 우리가 풀어서 키보드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문장들을 적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한 걸 이번 학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3학년 이후에 진짜 전공 심화에 해당하는
핵심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넘어간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코드 영역부터 살짝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코드의 기본 단위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요거는 엔간한 프로그래밍 동네의 상상 문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장은 영어로 스테이트먼트예요. 여러분 이미 수백, 수천 개의 문장을 적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 전부 다 데이터라 말할 수 있어요. 코드 실행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execute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문장이야말로 실행의 대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여기는 역도 대체로 성립합니다. 우리가 키보드로 적은 뭔가가 문장이 아니라면 걔는 기본적으로 실행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는 친구 뒤에 숨어 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윈도우 기준으로는 python.exe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여러분이 구글 콜앱을 쓰든 뭐 파이참을 쓰든 실제로 파이썬 코드 실행해주는 프로그램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걔를 파이썬 인터프리터라 부르고 걔도 문장 단위로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거기 적혀있는 내용에 따라서 작업을 수행해요.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난 다음에야 그 아랫줄에 적혀있는 문장의 실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C 동네는 이제 컴파일을 하죠. 자, 여러분 알고 있죠? 컴파일이 뭡니까? 일단 컴파일이 아니라 컴파일이죠. P입니다. 컴파일이 뭡니까? 일단 컴은 뭉치는 거잖아요. 파일은 쌓는 거잖아요. 여기저기 있는 .c 파일들 지금 재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무튼 인터프리터를 쓴다, 컴파일러를 쓴다. 기본적인 차이점. 우리 파이썬 프로그램도 뭐 F5 같은 거 눌러서 실행하면 결과적으로 모든 문장들 다 실행하잖아요. 그래야지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잖아요. 그치? 그거랑 비교하면 컴파일러를 쓴다라는 건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첫 문장 실행하기 이전 시점에 전체 내용을 한번 미리 읽는 거예요. 이게 if문의 끝이 어디냐, while문의 끝이 어디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그거조차 모른 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보통 컴파일을 수행해 두는 동네가 보통은 더 빠르고 사실은 파이썬 동네도 컴파일 다 하죠, 여러분. C 컴파일러도 기본적으로는 .c 파일 다 미리 읽고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도 이 친구도 문장 단위로 내용들을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여러분 이전에 본 적 있는 어셈블리 코드라든가 그런 거를 제너레이트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라면 디버그 모드, 릴리즈 모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표되는 최적화 기능을 ON 하면 이제 기본적인 문장 스케일이 아니라 여러 문장들 뭐 함수 내용물이라든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다 읽은 다음에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줄 수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기본 유닛은 문장이다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문장은 비록 GPT가 알려준 거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장은 프로그래머인 여러분이 키보드를 쳐서 직접 적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내가 자료구조 과제하는 그 3시간 같은 걸 생각해 봅시다. 그 3시간 키보드 친 3시간 중에 그 글자들 중에 거의 90% 넘는 것들은 어떤 문장의 내용물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주석 치는데 1시간 걸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엔간하면 여러분들은 문장을 적어가면서 학교 생활할 것이고 졸업 프로젝트 작품 만들 것이고 회사 가서 돈을 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살짝 중요한 게 여러분은 절대로 값이라는 거 그 자체를 키보드로 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c 파일, .cpp 파일을 키보드로 치는 건 문장 내지는 그거의 구성에 해당하는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작은 글자들을 치는 거지 내가 3 한 글자 적었다고 해서 나는 지금 인트값 3을 적은 건 절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문장들 내지는 그거의 덩어리에 해당하는 코드의 실행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게 싫다라면 여러분 이전에 써본 적 있는 if문이나 while문, for문 같은 걸 써서 분기 개념, 반복 개념을 구사를 하는 것도 가능했을 거예요. 파이썬의 if문, C의 if문, 자바 if문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분기 어떤 문장들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준다. 반복 0번 또는 1번 또는 여러 번 실행할 수 해주는 게 반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완전 기본적인 순차를 베이스로 두고 베리에이션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 프로그램의 코드 실행 흐름에 분기 개념을 도입하기 위한 별도의 문장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걸 포함해서 문장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기 반복 개념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내가 수행해야 되는 목표에 맞는 과제라든가 회사일이라든가 목표에 맞는 종류의 문장들을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내용을 채워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수행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파이썬 문장 다양한 거 구경해 봤겠죠? 방금 등장했던 4개의 문장 기억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는 적는 거 있고 함수 정의 있고 임포트 문 있고 포문 있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거 많이 적어봤겠죠? C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 떠오른다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내가 지금 당장 여기다 뭘 적어야 되냐? 그다음에 어떤 문장은 내용물로 문장을 갖는 친구들도 있죠. 그렇지 않은 문장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걔네들 중에 지금 당장 적어야 되는 걸 적으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지금 결과적으로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출력하는 코드가 담겨 있는 문장을 이 전체 .cpp 파일에 어느 중괄호 안에 넣어둬야 되는 거냐 같은 식으로 선택을 하는 상황도 물론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보통은 코드 짤 때라기보다는 코드를 고치는 과정에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지금 손을 대야 되는데 어느 부분이 지금 목표대로 짜여 있지 않아서 내가 손을 대야 되는 거냐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데이터 코드로 구분해서 보자. 데이터 쪽은 이전에 조금 배우긴 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제까지 고생했었던 대부분은 코드랑 관련된 코드 파트를 구성하기 위한 베리에이션을 가능성을 넓히기 위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고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한가운데 기본 단위로 문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가운데다 두고 우리가 시야를 살짝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수는 아마 이미 100% 확률로 들어봤을 거고 자바 동네에서는 이제 메서드라는 단어를 쓰긴 하죠. C샵이라든가. 아무튼 그 다음에 수식 내지는 표현식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expression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포함해서 살짝 확대하고 축소해서 한 번 더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함수 뭐냐라 질문한다면 뭐 수학 시간에 배운 함수 그런 게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함수는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나열이다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동네에서 이제 프로시저라든가 뭐 그런 단어를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코드 덩어리 우리가 .c 파일에 열심히 문장을 적는 게 맞기는 한데 C 같은 경우는 맨 땅에 그냥 아무데나 문장을 적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C 동네에서는 어떤 문장은 어떤 함수 정의 중괄호 안에 적어야 됩니다. 맞죠? 함수 정의 중괄호 바깥에다 뭔가를 적었다면 최소한 C 수업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 바깥에 적은 건 선언일 겁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무튼 문장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함수 하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적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문장이 언제 실행되냐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그 함수가 호출당했을 때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짚어놓고 가자 이거예요. 물론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이름을 갖는 함수가 딱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C 동네에서는 main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그에 대한 함수 정의가 어딘가에 단 하나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0개 있거나 여러 개 있으면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가 꺼지라고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시 코드 3개, 4개 프로젝트에 넣어두고 컴파일 돌리면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메인 중괄호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그 컨트롤 F5라든가 눌렀을 때 메인 중괄호 내용물 문장들을 순차 분기 반복에 맞춰서 한번 쫙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그럴 필요는 없죠. 일단은 파이썬 동네도 문장들 열심히 엔터 쳐가면서 적는 게 맞기는 해요. 파이썬 프로그래머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구글 콜앱 같은 박스형 환경을 쓴다 하더라도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들을 순차 분기 반복에 맞춰서 실행하는 건 맞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정식 명칭은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임포트 타임 엔터 치면 타임이라는 모듈을 수입해 오는 거예요. 임포트 랜덤도 마찬가지고 뭐 넘파이라든가 그런 애들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에 작성해 본 적 있는 .py 파일이 기본적으로 문장들의 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임포트 문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걔를 붙잡고 더블 클릭한다든가 해서 실행하면 거기 적혀 있는 문장들을 맨 위에서 거부터 차근차근 실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파이썬 동네에서는 함수 정의 그 자체도 문장의 일종이에요. 방금 전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했던 그 함수 정의 DF로 스타트하는 것도 문장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듯이 파이썬 동네에선 함수 정의 내용물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어요. C는 이거 가능합니까? 안 되죠. C에선 불가능해요. C++는 이제 중괄호 여러 개 막 이상한 거 겹치면 당연히 적을 수 있긴 한데 그게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자주 써보진 않았을 겁니다. 자바에서는 여러분이 조금 몇 번 적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바 동네에서는 이제 조금 복잡한 프로그램 만든다라면 메서드 정의 중괄호 안에 메서드 정의를 결과적으로 적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을 여러분이 몇 번 목격할 수는 있을 거예요.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거 본 적 있다라면 걔랑 비슷한 게 나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파이썬 동네는 여러분 문장 적는다 헬로월드 출력하는 문장 맨 땅에 그냥 적어도 좋다 이거예요. 사실 그래도 된다 이겁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냥 문장들의 나열이에요. 절대로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이썬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썬 동네에서는 가급적이면 여러분 특히나 회사 갔을 때 특히나 과제 마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어떤 문장들을 맨 땅에 적지 말고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밀어 넣어두고 나중에 그 함수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서 훨씬 더 빠르다라고 이거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1학년 친구들 6주차에 하는 거라서 파일명이 이 모양인데 뭐 그건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타임 모듈 들고 와서 요 퍼포먼스 카운터를 써가지고 시작 시각, 끝 시각을 잴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빼면 이제 몇 초가 걸렸는지 우리가 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이제 몇 초 걸리냐를 재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1억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레인지 1억 하면 0부터 9999999까지 의 숫자들을 하나씩 거기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뽑아서 넘버에다 담고 그걸 이제 합에다 누적을 시킬 거예요. 합에는 처음에는 덧셈의 항등원인 0이 담겨있는 채로 스타트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포문의 실행이 끝나면 합에는 0부터 9999999까지를 다 더한 결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대충 본 거 그거 있잖아요. 이제 5000 이거나 아니면 499955000 이런 게 이제 뜨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합을 확인해 보고 뭐 이거는 사실 100% 정답이 나올 테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그게 몇 초가 걸리냐입니다. 잠깐 기다려봐요. 제가 지금 충전기 꽂아놨고 최고 성능일 테니까 지금 3.1, 3.7 버전 제 컴퓨터에서는 몇 초가 걸리나 한번 볼게요. 6초 5.968477초가 걸린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합은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는 일단 잘 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버전이에요. 여긴 지금 함수 개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생각의 흐름대로 코드 짠 겁니다. 그렇죠? 1학년 친구들 이런 거 짜라 그러면 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시간 재는 거 미리 해갖고 예시 코드 주면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걸 보고 두 번째 버전이랑 한번 대조를 해보자 이거예요. 두 번째 버전은 똑같은 짓을 할 건데 진짜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원래 적혀 있었던 이 부분을 전부 다 어떤 함수 run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우겨넣은 거예요. 나중에 이 프로그램 본문 실행할 건데 그 본문은 이거야. 해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까 준비해놨던 run을 호출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하는 일이 늘었어요. 그냥 즉석에서 작업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거 할 거야. 알았지? 오케이. 지금 그거 한번 해줘. 그러면 출력까지 딱 한번 해주겠죠? 결과적으로 합은 똑같은 숫자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과연 얘가 첫 번째 버전도 6초 걸렸어요. 두 번째 버전은 몇 초가 걸릴 건지를 예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더 오래 걸릴까요? 더 빨리 걸릴까요? 아니면 저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함수 정의 한 겹이랑 함수 호출식 한번 계산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몇 초 정도 걸릴까요? 0.1초 정도 더 걸릴까요? 더 빨리 끝날까요?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만큼 물론 함수 호출이 0.1초 걸리면 그건 좀 개폭망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6초보단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라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1,
2, 3, 2.5초밖에 안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약 60% 정도 성능 향상이 발생합니다. 이거 개사기 같잖아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미친놈 2주차부터 지금 사위 행위하고 있는 허위 매물 같은 거 보여주고 있는 할 수 있으니까 1, 2, 대충 스테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파이썬 동네에서는 자 생각해봐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3 더하기 5 같은 거 엔터 치면 8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덧셈이 파이썬 동네에서는 사실은 int add 그래서 int 덧셈을 하겠어. 3이랑 5랑 더해줘와 같은 식으로. 파이썬 동네는 그 소위 펑셔널 하다 막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잖아요. 파이썬 동네는 간단한 int 덧셈 뺄셈 같은 것들도 전부 다 함수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눈에는 괄호 열고 닫고를 안 적었다 하더라도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보기엔 전부 다 함수 호출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만들 때 우리 선배분들이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함수 호출의 완전 개달인이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걸 코드 영역을 도입하고 싶다면 무조건 그거를 덩어리로 뭉쳐서 함수의 형태로 준비해 두는 게 무조건 더 빠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거 우리 1학년 2학기 수업이니까 보여드릴게요. 그 여러분 디스어셈블리라는 거 써본 적 있습니까? 나중에 우리 수업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자 봐봐요. 함수 정의는 문장의 일종이잖아요. 얘를 실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어떻게 배웠습니까? 함수 정의를 실행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일단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그 준비가 뭡니까? 그 준비가 메모리 위에 일단 올려놓는 거겠죠. 세이브하는 거겠죠. 그걸 런에다 담아두는 거겠죠. 근데 그때 이 글자들을 그냥 담지 않아요. 이 글자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나중에 다시 꺼내서 되새김질하기 편한 형태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기 편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올려둡니다. 따라서 자 그때 이제 얘네들을 맨 위에 것만 되새김질하게 가공하지 않겠죠. 전체 코드를 한번 쫙 읽고 가공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컴파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컴파일의 결과를 파이썬 동네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명령어들의 나열로 만들어서 메모리 위에 올려놔요. 이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파이썬 인터프리터 보라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명령어들의 순차 분기 반복 흐름이 이 파이썬 문장들의 실행이랑 이퀴밸런트한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잘 정리해 놓은 거 꺼내서 쓰는 게 훨씬 쉬운 거잖아요. 밀키트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이 포머는 내용물 문장을 1억 번 실행해요. 그걸 매번 텍스트 읽고 진행하는 것보다 한 번 딱 이 몇 바이트나 되겠습니까? 이거 압축하면. 그죠? 얼마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저거 압축해 놓은 거를 그냥 여러 번 돌린다 명령어 써가지고 진행하는 게 무조건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심각한 수준으로 빠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라이브러리 같은 거 끌어와가지고 쓴다라면 이 정도까지 60% 정도까지 막 속도 향상이 발생하고 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코드 짜둔 내용물들은 이 정도의 속도 향상을 보통 무조건 가져가게 돼요. 괜히 펑셔널한 게 아니죠. 맨땅에 적지 않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두 번째 예시거든요. 세 번째랑 네 번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세 번째 예시는 여기는 뭐냐? 원래 우리가 직접 파이썬의 포문을 써서 덧셈을 짰어요. 할 수 있죠. 이거 1학년 친구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학번 친구들도. 근데 이제 좀 내가 이제 지혜라기보단 지식, 사전 지식이 많은 친구들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썸이라는 함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프린트가 있듯이 썸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대리를 맡기는 거예요. 남들이 준비해 놓은 썸이라는 함수에다가 넘버즈 그 0부터 9999까지를 밀어놓고 덧셈 해줘 하면 걔가 리턴해 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짜는 게 아니라 남이 짜둔 걸 썼을 때는 과연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날지 보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 썸 만드신 분들이 우리보다 완전 쌉고수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좀 더 빠를 거다라 예상하고 구경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F5 누르면 얘는 이제는 아니 1초도 안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내가 1억 번 돌리는 포문을 짜면 2.5초, 6초 걸리던 게 썸 한번 딸깍 호출하면 0.77초 만에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79초, 0.8초. 따라서 여기도 지금 2.5초를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6초도 걸리던 거랑 비교하면 얘는 이제 6분의 1보다 더 심각한 거죠. 7분의 1 이상으로 지금 속도 단축이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넘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원에 들어갔다 칩시다. 교수님이 이거 실험 돌리고 다 끝나면 저한테 메일 보낸 다음에 퇴근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칩시다. 지금 저녁 6시예요. 첫 번째 버전식으로 코드 짜면 6시간이 걸린다 칩시다. 여러분 0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막차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걸 함수 정의에 밀어 넣기만 해도 8시에 집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이제 그 야간 영화 한 편 보고 간다라든가 아니면 뭐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간다든가 아니면 워라밸을 좀 챙길 수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잘 마련해둔 저런 함수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쓰면 아예 그냥 1시간 만에 메일 쓰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메일 쓰면 분명히 교수님 아직 퇴근 안 하셨을 테니까 두 번째 작업을 주실 거잖아요. 대충 9시쯤에 메일이 날아가게 예약 발송 걸어놓고 7시에 그냥 탈출하면 되는 겁니다. 1시간 만에.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저 썸은 어떤 식으로 짰길래 더 빠른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답변은 의외로 담백해요. 저 썸은 파이썬으로 짜지 않았거든요. 이 썸은 엔터 치면 built-in function sum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C로 짰어요. python.exe 안에 동봉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파이썬 코드 짜는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10번 더하고 100번 더하고 막 그냥 단순한 합산하는 걸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얼마나 자주 쓰겠어요. 그걸 매번 키보드로 쳐야 된다. 플러스 그걸 매번 파이썬 코드로 써야 된다라면 파이썬이라는 생태계 자체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그냥 병목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그 python.org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런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자주 쓰일 법한 이런저런 기능들을 미리 C 코드로 작성을 해서 만들어 두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걔네들 당연히 python.org 설명서랑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부족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나는 지금 대학원 생활하고 있어요. 좀 더 과학적인 연산해야 돼요. 행렬곡 같은 거 해야 돼요. 하면 그런 친구들을 위해 예를 들면 넘파이라든가 저 지금 뭐 모델 만들어서 돌리고 있어요. 라면 뭐 토치라는 라이브러리를 파이썬 동네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파이토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운로드해서 써봤을 겁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파이썬은 10년 했다 해도 내가 파이썬 코드를 치는 이상 이길 수가 없어요. 택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버전. 얘가 요즘 핫한 건데 얘는 뭐냐? 자, 여러분 그거 GIL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글로벌 인터프리터 락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 몰라도 돼요, 얘는. 지금 파이썬 동네가 약간 좀 그거예요. 당파 싸움이 좀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탕수육 부어 먹는 게 좋냐, 찍어 먹는 게 좋냐, 막 이런 걸로 사람들이 싸우고 막 투표하고 그러다가 이번에 지금 파이썬이 3.13이 최신 버전이거든요.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작년 10월에 3.13.0을 내면서 그래 너네도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서 올려봐. 그래서 사람들한테 두 가지 버전을 다 제공해서 뭐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GIL이라는 걸 쓰던 버전, 과거의 버전이랑 그걸 없애버린 버전을 두 개를 다 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이썬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 달에 이제 3.14 나오니까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4번 버전은 뭐냐? 여러분 그 아까 전에 멀티코어인가 뭔가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여기서는 지금 이 코드는 진짜 몰라도 됩니다. 운영체제한테 물어봐요. 너 지금 코어 몇 개 갖고 있니? 물어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1억까지 더하는 거를 분업을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 합산을 해서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버전은 의외로 속도가 좀 더 느려요. 이건 현재 오디너리 파이썬입니다. 과거 버전에. 그래서 과거 버전엔 이게 내 컴퓨터에 코어가 뭐 12개 있어요. 하하 기분 좋아요. i7이에요. 해도 그걸 단순하게 분업시키는 것만으로는 스피드업이 잘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3.13 기준으로는 무려 익스페리멘탈합니다. 실험적으로 한번 그래 니네도 한번 띄워놓아 봐라 해가지고 그 GIL인가 뭔가 락이거든요. 자물쇠를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버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써서 진행을 하면 아까 코드 본 바로는 대충 모든 코어에다가 분업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락이 들어가 있지 않은 채로 소위 병렬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면, 자 봐봐요. 아까 전에 제일 빨랐던 게 대충 0.8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저는 지금 이게 코어가 몇 개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하면 무려 0.31초 정도까지도 단축을 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6초 걸리던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0.8초 걸리던 게 0.3초 걸린다. 1시간 걸리던 걸 20분 만에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냥 옆에 돌려놓고 롤 한 판, 칼바람 한 판 하고 오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워라벨이 아주 무시무시한 속도로 향상될 수도 있는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제 파이썬 쓰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월급쟁이일 거란 말이에요. 교수님이거나. 교수님은 별로 상관없겠죠. 월급쟁이들은 집에 일찍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쓰면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다 투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명백히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수업 범주를 초과하니까 나중에 이게 1학년 친구들 지금 파이썬 수업에 6주차에 나오거든요. 그때쯤에 한번 제가 우리 700명 톡방 있잖아요. 거기다가 떡밥을 올려둘게요. 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제 파이썬의 현안 정세까지 정치적인 포석 같은 것까지 신경 써서 0부터 9999999까지 더하는 코드를 짠다라면 내가 그냥 단순히 엔터 쳐가면서 코드 짜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스피드업을 가져갈 수가 있다 보시면 돼요. 파이썬 동네에서 아무래도 그런 비주얼 스튜디오처럼 최적화 딸깍 해가지고 속도가 막 엄청 빨라지고 그런 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요. 인터프리터를 쓰고 있는 이상.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대충 짜는 거랑 GPT가 알려주는 거 아니면 고수분들이 짜는 프로그램, 아니 그런 함수들 도입해서 쓰는 거랑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게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의 조합이에요. 코드 영역의 유닛은 기본 단위는 문장입니다.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는 그게 맞아요. 진짜로 .py 파일에 문장들 엔터 쳐서 임포트 문 적고 함수 정의 적고 딴 거 적고 하면서 코드 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을 적을 때 가급적이면 그거를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이 되도록 적고 진행하시는 게 엔간해선 유리합니다. 일단 C나 C++나 자바는 그걸 강제하고 있죠. 그죠?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과거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맨 땅에 풀어놓고 진행하는 건 그래 어셈블리 같은 데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근데 소위 하이 레벨 랭귀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함수 개념인데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C 코드 짜고 자바 코드 짜는 게 무조건 빠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다뤘던 오토매틱, 여러분 로컬 변수, 지역 변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함수 개념이랑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요. 함수 개념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정도까지만 체크해 놓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파이썬 코드 잘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하위 레벨로 내려가 보면, 자, 수식 내지 표현식이란 단어를 들어봤을 거고, 수식은 계산, 이밸류에이션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3 더하기 5, 덧셈식이죠. 계산하면 인트가 8 나올 거예요. 이거는 파이썬뿐만 아니라 C, 자바, C++ 모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완전 대원칙입니다. 어떤 수식 계산했을 때 값이 2개 나오거나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파이썬 동네에서 막 3,5 나오고 그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 내부적으로 튜플을 만듭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계산 자체가 영어 단어로 치면 evaluation이에요. 값화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수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는 이제 비로소 값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연결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값은 명백히 데이터랑 관련한 부분이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일단 연결을 해둘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이랑 수식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수식은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도록 적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if문 첫 줄에 수식 하나 적죠. 적어야만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개가 있는 문장도 있고 또는 단 하나도 수식 적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문장도 있기는 해요. 자, 수식 적는 자리가 여러 개 있는 문장 여러분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for문이죠. 파이썬의 for문은 2군데가 있죠. C의 for문은 3군데가 있죠, 여러분. 뭐 예를 count는 0, count가 5보다 작은 동안
뿔뿔 카운트 막 이런 식으로 수식을 세 군데 세미콜론 머리 가슴 배에서 적은 적 있을 겁니다. 파이썬에 보면은 두 군데죠. 인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좀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문장은 수식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문장도 있어요. 기억나는 거 뭐 있습니까? 자,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튀어나오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수식을 적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걔는 데이터의 흐름 같은 것들이랑은 1도 상관없는 문장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힌트가 다 나왔어요. 수식 적는 자리가 없는 문장. 여러분 이미 써본 적 있을 겁니다. 아마도 브레이크 문이나 컨티뉴 문을 써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걔네는 무슨 의미입니까? 일단 걔네를 유효하게 적으려면 어떤 반복 구조 안에다 적어야 되죠. while문 같은 거 했다가. 그다음에 걔의 의미는 그걸 실행한다라는 건 이 실행 흐름을 while문 걔가 포함되어 있는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고 그 다음 문장 실행을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거랑 비슷한 게 return문을 적어본 적 있죠. return문은 그런 실행 흐름, 코드 측면에서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낸다. 플러스 뒤에다 수식을 하나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어딘가에 적혀 있었을 바로 그 함수 호출식, 수식이죠. 의 계산 결과값으로 예를 들면 뭐 A 더하기 B를 리턴해서 보내준다와 같은 의미의 데이터 측면에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문은 필요하다면 우리가 수식을 적어줘야 된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문장은 그냥 수식 하나 딸랑 적고 마지막에 엔터를 치거나 파이썬의 3 더하기 5 엔터라든가 아니면 C 같은 경우 C++ 자바 같은 경우는 뒤에다가 그냥 세미콜론만 적어놓고 끝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간단한 형태의 문장, 수식문이라는 걸 적게 되는 겁니다. expression statement예요. 걔도 문장이에요. 실행의 대상이에요. 그 문장을 실행한다라는 건 거기 적어놓은 수식을 한 번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어쩔 때는 함수 호출식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장, 파이썬의 문장, C의 문장 개수를 따지면 사실 열 몇 개 막 그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문장들의 적절한 자리에 이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채워 넣어가면서 지금 내가 수행해야 되는,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전체 문장의 디테일을 가져간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문 조건식 생각해보면 적절하죠. if문 자체는 이 들여쓰기한 내용, 이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물을 언제는 실행하고 언제는 실행하지 않을 거냐는 if문 첫 줄에 수식을 어떻게 적느냐, 조건식을 어떻게 적느냐에 좌우한다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 코드 파트에서의 얘기는 그 정도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계산은 언제 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고 어떤 수식에 대한 계산은 걔가 분명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수식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수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문장에 수식을 적어놨다 해서 그걸 반드시 계산하는 건 아니기도 해요. for문, while문의 조건식처럼 딱 한 번만 계산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키보드를 쳐서 수식을 적어놨다 치면 그 수식은 언제 계산되냐는 다시금 걔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해두고 우리는 절대로 값이라는 걸 직접 키보드로 .py 파일이라든가 .c 파일 등등에 적을 수는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계산하면 내가 원하는 형식, 원하는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c 파일, .py 파일 등등에 적는 거는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리터럴이라는 단어도 분명히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헬로 월드 큰 따옴표 같은 거라든가 이런 3 한 글자 같은 거. 얘도 여러분이 키보드로 쳐서 적는 건 수식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 수식은 언제 계산하는지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눈으로 보고 바로 유추할 수 있는 바로 그 형식, 지금 같은 경우는 인트 형식 3이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수식이기 때문에 리터럴리 그 값이 나올 수식이기 때문에 리터럴이라고 부른다 보시면 돼요. 좀 그 정도 봐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자 봐봐요. 함수는 문장들의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수식은 어떤 문장 하나에 포함돼요. 따라서 일종의 대소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함수가 더 큰 개념 문장보다.
그다음에 수식이 문장보다 더 작은 개념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항상 이게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함수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함수 정의를 적어갖고 미리 어떤 함수를 준비해뒀다면 그 내용을 지금 한번 실행해야 돼. 썸 한번 호출하고 싶어. 내용을 한번 실행해야 돼 하면 여러분은 수식을 적게 됩니다. 적절한 자리에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어떤 함수 내용물 전체의 문장들의 실행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함수 호출식 하나 딸깍으로 어딘가에 적혀있는 문장, 예를 들면 2만 개의 실행을 이야기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소관계는 막 절대적이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방금 전 나왔던 리턴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적는 거 인수라고 부르죠. 인수가 영어로 뭡니까? 여러분 아마 단어를 두 개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파라메터랑 아규먼트랑 차이가 뭡니까? 이거 저도 매년 헷갈리거든요. 파라메터랑 아규먼트 차이점 봐봐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함수 호출식 괄호 안에 이제 수식 리터럴 두 개 적고 한번 내용을 실행한 거죠. 그러면 A에 3 넣고 B에 5 넣고 스타트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인수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파라미터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A랑 B가 파라미터예요. 따라서 인수 이름을 파라미터라고 부른다라 생각하시면 적당해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식을 적을 때 이번에 파라미터 A 자리에 파라미터 B 자리에 어떤 값을 담고 스타트 할 거냐를 정할 때 여기는 이제 아규먼트라고 불러요. 이번 호출에 대한 아규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함수를 준비하는 시점에 저 사람이 맨 먼저 집어넣은 값은 내가 안에서 A라고 쓰겠다. 꺼내서 쓰겠다. 두 번째로 집어넣은 값은 B라고 꺼내서 쓰겠다. 와 같이 함수 정의를 적는 시점에 우리가 직접 정하는 걸 파라미터라 부른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저도 가끔 두 개를 거꾸로 해석하고 하는데 일단은 단어 두 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수라고 퉁치죠. 그래서 인수, 이름, 인수, 값 같은 느낌으로 둘이 좀 다르다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런 인수 내지는 리턴 값 같은 데이터 측면에서의 흐름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로컬 이름 내지 어토매틱 위치 등등이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알고리즘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오더 오브 얼마냐 그 복잡도 막 로그 스케일이냐 아니면 제곱이냐 같은 걸 논의할 때도 사실은 문장 몇 개를 실행하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보통은 이런 데이터 쪽을 어떤 식으로 구성했냐 그래서 는을 몇 번 하냐라든가 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몇 번 수행하냐 같은 것들을 써서 카운팅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 자료구조 시간에 이미 그 오더 오브 어쩌고 비고 노테이션 이미 배웠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더 오브 1 하면 컨스탄트 타임 걸린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LGN 그 2의 그 로그 2 그 다음에 그냥 N 그 다음에 N제곱 N 로그 N 막 그런 거 본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뭐를 카운팅하면서 이거는 로그입니다. 이거는 리니어 타임입니다를 논의했냐 생각해 보면 자료구조 수업 시간에는 아마 보통 두 가지를 봤을 거예요. 하나는 컴페어입니다. 우선순위 큐라든가 그런 거 볼 때 트리 같은 거 할 때 결과적으로 인서트 하는데 컴페어를 몇 번 해야 되냐. 두 번째는 아마 스왑을 봤을 거예요. 스왑이 뭐죠?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지금 왼쪽에 5 담겨 있고 오른쪽에 3 담겨 있을 때 이걸 두 개의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걸 스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을 때 스왑을 몇 번 해야 되냐를 봤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배열이랑 링크드 리스트랑 서로 싸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배열의 상대적인 장점, 링크드 리스트의 상대적인 장점 같은 거 여러분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링크드 리스트가 갖는 상대적인 장점이 어떤 값이 몇 번째 자리에 담겨 있는가 그 순서를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중간에 하나를 끼워 넣어서 원래 내가 3번째 값이었는데 갑자기 4번째 값으로 바뀐다든가 할 때 추가적인 수합을 할 필요가 없다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점으로 여러분이 배웠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보면 걔네 전부 다 데이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데이터 두 개 꺼내서 걔네들 얼굴 한번 보고 누가 이기는 건 누가 우월하냐 재는 겁니다.
그걸 몇 번 하냐를 잴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 우리 지금 코드 영역에 좀 더 집중해 봅시다 라고 열릴 2학기 알고리즘 수업 시간에도 우리는 그런 컴페어 횟수, 스왑 횟수 같은 것들을 재어가면서 우리의 알고리즘, 우리의 코드 덩어리에 얼마나 우월하냐, 얼마나 격이 다른 수준으로 우월하냐를 논의하는 데 쓰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생략하고 다음 주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봅시다. 우리 수업 본론이기도 하니까요. 자, 대충 이 정도 얘기해서 지금 1시간 45분이 됐으니까 지금 시점에 여기서 살짝 끊고 뒤에 내용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그 있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 때가 저런 거 배울 때가 좋았지 하고 우리가 지금 어르신의 입장에서 구경하는 거라서 뭐 좀 뭐 여러분도 이제 중간중간 궁금한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고 대신에 우리의 단점은 제가 그 우리 지난주 얘기했듯이 제가 알고리즘으로 마스터를 딴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최신 첨단을 달리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논문 막 피워갖고 소개해드리고 막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옆반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반의 어둠이 그 부분이라 친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공감대 형성해두면 그 다음부터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여러분의 작년 기억에 추가로 얹어서 바로바로 실전에서 써먹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목표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저는 당신들 이거 다 알고 있죠?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저걸 누가 한다고 개소리하고 자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조금 여러분한테 손해일 수 있어요. 그걸 어필을 해주시는 게 차라리 이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모두가 진짜로 공감대를 갖고 베이스라인을 갖고 쌓아 올리는 게 가능할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랑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데이터 영역은 대충만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코드 영역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그 한가운데 일종의 기본 단위가 문장이다 한 다음에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함수 개념은 여러 문장들의 실행을 함수 호출식 하나 딸깍으로 해결할 수 있다까지 우리가 얘기를 일단 한 겁니다. 자, 여러분 뭐 이거는 사실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우린 이미 속아왔던 거예요. 그 헬로월드 출력하는 파이썬의 프린트 함수, C의 printf 함수는 그 함수 정의 여러분 구경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몇 줄짜리 문장 몇 개짜리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인수로 내가 글자들 밀어넣으면 목표에 맞게 적절한 칸에 출력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려면 문장을 한 2만 개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남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만든 헬로월드 출력하는 한 줄짜리 딸랑이죠. 문장 하나짜리 프로그램도 사실은 문장 2만 몇 개를 실행했던 거예요. 단지 그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인 겁니다. 그거 짜려면 여러분 3학년이 돼야 운영체제 수업을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소 관계가 있긴 하지만 함수 개념이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그 스케일의 차이, 자유도의 차이, 어떤 복잡도의 차이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이제까지 자연스럽게 써왔던 거고 지금 이제 슬슬 체감되기 시작했다. 자료구조 수업, 알고리즘 수업에서 그 정도까지만 짚어놓고 원래 명제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자, 요 두 영역을 균일하게 조명하기에는 우리가 데이터 쪽에 대해서는 아직 배운 게 별로 없어요. 자, 자료구조 수업에 대한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일단 1학년 수업 기준으로 본다면 별로 없어요. 대신에 이 두 영역 사이의 연결점이 될 만한 것들을 조금 더 가져와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문장의 디테일에 해당하는 수식, 그 다음에 문장 실행하는 동안 수식 계산하면 값이 하나 튀어나온다. 여기도 대표적인 연결점이라 보시면 돼요. 우리는 수식을 적을 때 이 이품은 언제 실행하고 언제 실행하지 말아야지와 같은 코드 영역에 대해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수식을 적는 경우도 많지만 내 게임은 처음에 초기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스타트할 거야. 초기 라이프 5로 두고 스타트할 거야. 라이프가 0보다 작아지면 또는 라이프가 그러니까 0보다 크지 않으면 게임 오버야와 같은 식으로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할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를 결정하는 용도로도 수식을 자주 적게 됩니다. 그래서 저 수식이라는 단어는 문장이랑도 값이랑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데이터랑 코드 한가운데 있는 더하기 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동네는 이 수식 얘기에 덧입혀서 우리가 추가로 구경할 만한 게 하나가 더 존재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 수업에서 자료구조 알고리즘 2학년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룰 만한 개념들을 곁들여 가지고 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미 네임 에러 파이썬 동네에서 많이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오타 내거나 하면 이게 뭡니까? not defined 빨간색 오류 메시지 본 적 있을 거예요. 실행하다 터집니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사실은 name 대신에 식별자라는 단어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영어로 identifier라 부르는. 그래서 그게 이름입니다. 우린 그냥 이름이라고 할게요. 자, 이름이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름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외국인 친구들 포함해서 전부 다 자기만의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심장마비로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CPR을 해달라고 여러분한테 도와주세요 하면은 이게 사람이 쉽게 이렇게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을 골라가지고 님 좀 저 와서 도와주세요 할 때 제가 이미 심장마비가 걸려서 이렇게 손 이렇게 뻗어가지고 너 말이야 이러면 사망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딱 한 명을 특정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 저는 여러분들 개인별로 고유한 이름들 중에 당신에 해당하는 내가 원하는 한 명에 해당하는 이름을 불러서 그 목표를 손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예요.를 의미하는 일반 명사스러운 이름이 프로그래밍 동네에도 동등하게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살짝 얘기했던 파이썬 동네에서는 몇몇 문장들을 적을 때 이전에 써본 적 없는 새로운 이름을 적어서 는 왼쪽에 적는다라든가 def 다음에 적는다라든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이름들을 소위 말하는 런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하는 도중에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일종의 사전, 딕셔너리를 써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이름들 목록을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딕셔너리 자료구조 시간에도 만들기 어려울 만큼 엄청 복잡한 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모듈마다 하나씩 들고 다니는 글로벌 이름 사전, 그 다음에 매번 함수 호출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로컬 이름 사전,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존재합니다. 둘 다 딕트 형식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import time 하고 엔터 치면 타임 모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임 점 슬립을 한다라는 건 내 이름 사전에 있는 슬립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슬립을 쓰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코프라는 단어가 떠오른다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파이썬이랑 중요한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죠. 선언을 적음으로써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 선언 적을 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난다면 적절할 것 같아요. 아마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수업 자료 다시 한번 들고 확인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름을 도입하는 방법 각각 동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가능해요. 문장을 적거나 선언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도입해둔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 이름 자체를 그냥 수식으로서 적으시면 됩니다. 함수 출식 적을 때 괄호 왼쪽에다가 함수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서 쓰고 싶다? 그 이름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등등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수식으로서 적는다.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름을 그냥 적어놨다 하더라도 그 계산하면 값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변수 이름 생각해보면 적당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변수 이름으로서 썼어요. x는 3 엔터 한 다음에 수식 x를 계산하면 3이 나올 거예요. 왜냐? 마지막에 3을 담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함수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배열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형식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쟤네들을 적을 때도 수식으로서 적는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조금 파이썬이랑 C가 달라요. 일단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이름은 그 어떤 예외도 들어가지 않아요. 모든 이름은 그냥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이 딱 잘라서 함수 이름입니다. 얘는 형식 이름입니다. 라고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름들은 그냥 사전에 평등하게 적혀 있는 동등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파이썬 동네에서는 프린트는 3 엔터나 인트는 프린트 엔터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이름 프린트랑 우리가 함수 정의 실행함으로써 메모리 위에 올려둔 그 함수 덩어리 그 자체는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사전에 적혀 있는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달리 말하면 파이썬 동네에서 어떤 이름이 변수 이름이냐 함수 이름이냐 등등을 구분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그 이름 자리에 int 값 3이 들어있으면 우린 마음속으로 변수 이름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 이름 자리에 print 함수, func 함수, add 함수가 들어있으면 우린 그걸 함수 이름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또는 거기에 int라는 형식 자체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린 그걸 형식 이름처럼 이제까지 써왔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 해서 파이썬이 모든 메모리 위에 있는 값들을 천편일률적으로 다룬다는 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올 만한 게 값의 형식이에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습니까? 타입이라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자, 3의 형식이 뭐니? 와 같은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3은 무슨 형식이죠? 좀 더 정밀하게 얘기하면 수식 3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은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뭐 한 글자짜리입니다. 이거 엔터 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죠? 엔터 치면 str이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이제 1학년 수업에서는 보통 이제 이걸 민증을 깐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값이 무슨 형식인지를 여러분 언제든지 편하게 구경할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파이썬 동네에서는 이런 형식이 값에 대해 매겨져 있어요. 메모리 위에 뭔가가 값이 담겨 있다 할 때 그 옆에 메모를 해두는 거예요. 여기는 int 형식 값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함수 덩어리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는 형식 그 자체, int라는 형식 그 자체가 담겨 있습니다. 타임 모듈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파이썬은 그래요. 자, 이거 우리 굳이 실험 안 할게요. 나중에 한 10월 중순쯤에 1학년 수업에서 이걸 실제로 다루는 실습을 하니까 그때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700명 톡방에 올릴 테니까 한번 구경해봐요. 이걸 일단 팩트입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진짜로 이렇게 다루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 문장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할 때 절대로 파이썬 동네에서는 넘버 자리에 int 값 3을 담지 않아요. int 값 3은 메모리 위에 완전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심지어 걔네 스태틱 위치에 있어요. 오늘날 버전은 그래요. 그러면 넘버는 3 엔터 친 다음에 봐봐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분명 3 나와요. 이건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뭐 이제까지 늘 가져왔던 상식에 의거하면 이대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이거 는 한다고 3을 넘버에 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3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서 담는 게 그 C로 치면 앰퍼샌드 3을 담는다라 생각하시면 적당하다는 거예요. 메모리 위에 여기저기에 우리는 2학기니까 그것도 한 거잖아요. 객체 지향도 한 거잖아요. 그죠? 수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 겁니다. 인스턴스들이 있는 거예요. 자바로 치면.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는 int 값 3 담겨있는 int 형식 인스턴스가 있는 겁니다.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어딘가에는 함수 형식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있는 거예요. 모듈 한 덩어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넘버에 실제로 담는 값은 메모리 몇 번지에 해당하는 주소가 담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id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파이썬에는. 그 다음에 id하고 3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hex id 3 같은 걸 해보시면 이걸 16진수 표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자, 이게 모든 파이썬에서 다 그런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python.org에서 다운로드해서 쓰는,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를 C로 만들어서 쓰는 그 동네에서는 이 id 값이 곧 앰퍼샌드에 해당하는 메모리상의 어드레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숫자 본 적 있습니까? 7FF로 스타트하는 숫자. 뭐죠? 딴 거 보여드릴게요. 250, 자, 3, 4, 5, 6이에요. 그래서 메모리 위에 3은 28번지, 4는 08번지, 28번지, 48번지 있어요. 16진수로 20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10진수로 32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이거 실제로 메모리 올라가서 보면 32바이트 단위로 int 값 3, 4, 5, 6, 7, 8, 9, 10에서 쭉 다 세트도 돼. 그 있잖아요. 타워 팰리스 같은 느낌으로. 주상복합에 다들 모여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렇게 모여 살지 않는, 예를 들면 엄청 커다란 숫자 같은 애들은 완전 다른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자,
얘네들은 스태틱 위치에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python.exe 실행하자마자 int 값 3은 메모리 위에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합니다. 그리고 걔네는 프로그램 실행 끝나는 동안 뒤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바에서 그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잖아요. 얘네는 죽지 않아요. 영생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파이썬 이모탈 오브젝트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게 몇 년 전부터 지금 이것도 지금 스피드업 테크닉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걔가 이제 어느 정도 윈도우 버전이 먼저 적용되고 맥 버전, 리눅스 버전 적용이 작년 정도에 다 끝나서 이제 드디어 작년 10월부터 당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그 뭔가 GIL 뭐 그런 멀티코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적용됐고 지금 이제 뭔가 정권 교체 타이밍이 지금 국민투표의 타이밍이 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0월에 한번 주목해 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요. 처음부터 살고 있어요. 근데 인트 값 1000 같은 애들은 처음엔 없어요. 그러다가 중간에 필요하면 메모리 위에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먼저 만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함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얘네도 지금 절대로 얘는 7FF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무슨 재주로 이 펑크 내용물이 뭐가 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함수 내용물, 요 함수 정의 실행하는 동안 지금은 패스문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텅텅 비어있긴 하지만 메모리 위에 새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1F 위치에다가 하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이미 아마 들어봤을 수 있는 소위 힙이라든가 에몰록 하면 만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다 옮겨놨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메모리 위에 어딘가에는 인트 값, 어딘가에는 글자들, 어딘가에는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어요. 또한 정확히 그 자리에 메모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엔 인트가 하나 살고 있어요. 여기는 함수 한 덩어리가 있어요와 같은 소위 메타데이터를 같이 저장해놔요. 이건 자바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바 여러분 기억납니까? 프리미티브 형식이랑 레퍼런스 형식 기억납니까? 프리미티브 형식은 그런 서비스 제공 안 하죠. 그래서 자바의 인트는 다행히도 프리미티브하기 때문에 4바이트예요. 근데 레퍼런스 형식은 그렇지 않죠. 뭐 그 폴리모피즘 그런 것까지 기억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운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오브젝트에다가 여기에 무슨 형식 값이 담겨 있냐, 걔의 진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넣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입 괄호에다가 해서 민증을 실제로 까볼 수가 있도록 타입이라는 형식도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대충 말할 수 있을 거고 이건 파이썬 동네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점이 C랑 C++랑 자바랑의 차이점이에요. C는 절대로 저러지 않아요. C에서 모든 이름은 그 이름을 도입하는 시점에 반드시 먼저 걔에 대한 형식을 명확하게 지정해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C 동네에서는 값의 형식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C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객체 지형 어쩌고 저쩌고가 논의될 때의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튼 C는 값의 형식은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메모리 위에 그냥 03000000 그냥 올려두는 겁니다. 걔를 인트 한 칸으로서 들고 와서 쓸 수도 있고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플롯 한 칸으로서 그냥 들고 와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캐릭터 4바이트 4글자짜리로 그냥 따박따박 잘라갖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적으로 여러분 마음인 겁니다. 다만 C에서도 형식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C에서는 뭐의 형식을 재냐? 수식의 형식을 잽니다. 여러분이 키보드로 적어놓은 덧셈식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또는 리터럴이라든가 그런 애들이 무슨 형식 수식인지를 칼같이 잡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3 한 글자 리터럴이죠. 이 친구 형식은 int 형식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C++이긴 하지만 C랑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제가 재롱잔치 하는 거 들으면서 시간 보내는 게 좋아가지고 지금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아니죠. 자,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나 진짜 1도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3 세미콜론 가능하죠? 비록 이걸 실행한다고 해서 뭔가 달라지는 건 전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자바에선 꺼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3은 마우스 갖다 대면 그냥 3이 아닌 거예요. 인트 형식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더블 웨이트는 3 세미콜론 한다 칩시다. 이 3은 지금은 3이지만 결과적으로
자,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컴파일 타임에 웨이트에다가 3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런 느낌으로 3이라고 적어놓긴 했지만 문맥에 입각해서 더블값 3.0으로 간주를 해서 컴파일을 해준다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모든 이름 내지 모든 수식에 대해서 그 형식이 100% 확률로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도록 만드는 게 C 동네예요. C++ 자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선언을 적어서 여러분이 새로 이름을 도입할 수 있죠. 함수도 마찬가지죠. 인수의 형식, 인수의 개수, 그 다음에 리턴 값의 형식, 함수 호출식 자체의 형식인 거죠. 걔네들을 함수 정의 첫 줄 적을 때 고정시켜 놓고 스타트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본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rate는 3 같은 식으로 적는다고 할 때 rate의 형식이 더블이기 때문에 문맥에 입각해서 우리의 C 컴파일러, C++ 컴파일러는 디덕션을 수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int 형식 수식을 적어놨지만 결과적으로 더블 형식 수식이 적혀있는 것처럼 간주해서 명령어를 만든다는 거예요. 컴파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수식의 형식, 수식들의 형식에 입각해서 컴파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C 동네에서는 수식의 형식이 컴파일 타임에 딱 한 가지로 고정됩니다. 그게 변수 이름일 수도 있고 리터럴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덧셈식 A 더하기 B 이 세 글자만 봐도 파이썬 동네의 A 더하기 B랑 C 동네의 A 더하기 B는 속도 차이가 몇십 배가 날 수가 있어요. 생각해봐요. 파이썬 동네를 봅시다. 이렇게 한다 칩시다. 그러면 에단 3,5 하면 아까 전 봤듯이 8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하고 엔터 치면 이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str 더하기 str 파이썬에서 가능하고 이때는 str 붙이기를 해줍니다. 그죠? 자, 동일한 수식을 진짜 말 그대로 똑같은 수식을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int 덧셈을 하고 어쩔 때는 str 붙이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결정되냐? 이 함수 호출식 계산하는 동안 그러니까 인수에 뭘 담아서 호출하냐에 현재 의존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게 런타임에 결정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실행하는 그 현장에서 결정해서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겠죠? 파이썬 동네에서 모든 연산들 안에는 아마 그거를 함수의 형태로 만들어 놨을 텐데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if문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항상 똑같이 int the same, add 명령을 한 번 실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검사를 오지게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형식이라 그나마 쉬워 보이지 3 더하기 5.0이라든가 합 더하기 3이라든가 그러면 오류 메시지도 내야 되고 아주 난리도 아닌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저런 단순한 덧셈식 C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저 수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A가 유효하고 B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게 100% 보장돼 있어야 저 덧셈식을 유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유효하게 적을 수 있다는 건 A에 대한 선언이 적절한 자리에 이미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A의 정확한 형식이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B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A 더하기 B 컴파일러가 저 덧셈식을 읽는 시점에는 딱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이름이네? 즉시 꺼지라 할 수 있습니다. 컴파일 타임에 프로그램 실행하기도 전에 꺼지라고 할 수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즉시 빨간 줄 끄어줄 수도 있는 수준이죠. 그 다음에 둘 다 알고 있다.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서로 형식이 수식의 형식 A랑 B의 형식이 맞지 않는다. 그때도 비슷하게 즉시 빨간 줄 끄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형식이 적당히 호환이 된다라면 아 얘는 지금 int 더하기 더블이니까 결과적으로 더블 덧셈 하면 되겠구나 와 같은 느낌으로 컴파일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컴파일러가 판단해서 선언들을 읽고 판단해 둔 그런 결과물에 해당하는 add 명령어 그 인텔 CPU 기준으로 add sd 같은 명령어를 써서 실제 덧셈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 어떤 if문도 그 어떤 브랜치도 저 덧셈을 수행하는 동안 추가로 요구받지 않아요. 파이썬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일단 A라는 이름, B라는 이름이 어쩔 땐 유효하고 어쩔 땐 유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 같죠?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지금 간단히 생각해 봐요. 여기는 무슨 동네냐? 파이썬 동네는 뭐 if 3이면 A는 3 한다 칩시다. 잠깐만 그래요. B 합시다. B보다 작으면 잠깐만 그래요. B가 왼쪽에 있는 게 낫겠죠? B가 3보다 작으면
A에 3을 담는다.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한다. 이딴 식으로 적는 게 허용이 돼요. 이 동네는 빌어먹을. 그러면 제가 B에 뭘 넣냐에 따라 얘는 이름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펑크는 제가 인수 뭐 넣냐에 따라 이름과 관련한 오류가 뜰 수도 있고 아니면 3이 출력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함수 출식 계산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B의 값이 뭔지가 결정되기 전까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괜찮아 보이죠. 이게 지금 3이 아니라 주사위 굴린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코드 짜는 나도 모르는 거예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일정 확률로 터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입장에서는 저 덧셈식이라든가 그러니까 수식 A를 계산하는 시점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전에 등재돼 있기는 한 건가 같은 이 부분을 실행해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네임 에러를 뱉던가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A에 담겨있는 그 어드레스 ID 값, 그 다음에 B에 담겨있는 ID 값을 토대로 오브젝트 2개를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메타데이터를 토대로 지금 이제 무슨 형식 값 더하기 무슨 형식 값을 덧셈을 하려는 건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nt 덧셈 할 거냐, str 붙이기 할 거냐 등등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수틀리면 파이썬 동네에서 int 더하기 str 안 해주잖아요. 자바는 해주죠. str이 이기죠. 아무튼 그래서 그게 덧셈이 불능이다 판단되면 타입 에러를 뱉습니다. 이거마저 이제 이런 테스트마저 통과하면 그제서야 덧셈을 수행해요. 물론 이제 거기 담겨있는 값이 이상해서 밸류 에러가 뜬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0으로 나누기 하면은 그런 에러 같은 건 또 추가로 뜰 수 있긴 해요. 아무튼 개 복잡해요. 파이썬은. 단순한 A 더하기 B만 하더라도 매번 저 덧셈을 할 때마다 이 수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수식 A의 형식, 달리 말하면 A에 담겨있는 값의 형식이 항상 일정하다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파이썬의 장점이자 단점이다라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전에 써본 int, str, list 같은 친구들은 전부 다 미리 C로 짜가지고 파이썬 인터프리터에 내장시켜 놨어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int 더하기 int 정도는 어느 정도 빠르게 수행될 수 있게 최대한 스피드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넘파이라든가 파이토치라든가 다운로드 받아봤다면 걔네들도 실질적인 몸체들은 전부 다 C 같은 걸로 짜서 미리 업로드를 해놨어요. 여러분 넘파이 같은 거 다운로드 할 때 뭐 그 PIP 써서 자동으로 다운로드 했을 수도 있겠지만 홈페이지 가서 다운로드 할 때는 여러분이 꼭 내 환경에 맞는 거 잘 골라서 다운로드 했어야 되잖아요. 윈도우 버전, 맥 버전. 그걸 여러분이 고르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순수 파이썬으로 짰으면 안 골라도 돼요. 파이썬 코드 아무 데서나 잘 동작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근데 그 본체 중에 일부분은 미리 C 코드로 짜서 컴파일까지 해둔 거예요. 윈도우용으로 컴파일하고 맥 버전으로 컴파일 해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다운로드 받을 때 내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파이썬이라는 거 그 자체도 윈도우 버전 다운로드 받고 막 그랬을 겁니다. 왜냐? python.exe 자체가 C로 짰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금 15분 남은 거잖아요, 님들.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갑시다. 그게 낫겠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 게 낫겠죠. C 동네에서 이름은 보통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이 구분해서 봤을 거예요. 좀 더 세분하면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 동네에서 변수 이름이랑 함수 이름은 서로 격이 달라요. 여러분 선언 적을 때 int number 세미콜론 할 수도 있지만 int func 괄호 열고 닫고 세미콜론도 할 수 있죠. 이름을 정할 때 이게 나중에 데이터 용도로 쓸 이름이냐 아니면 코드 덩어리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쓸 거냐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은 형식 이름이라는 타입 네임이라는 완전히 별격의 뭔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입뎁 써본 적 있습니까? C 수업에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C 수업에서 안 썼다면 자료구조 수업에서 이거를 여러분이 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새로운 타입 네임을 내가 재창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C 동네에선 기본적인 형식 이름이 네 가지가 존재해요. 차, int, float, 더블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void라는 친구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새로운 형식 이름을 도입할 때도 선언을 적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타입 선언 내지는 구조체의 이름을 도입하는 것, 스트럭트 어쩌고 또는 이제 C++로 치면 클래스 어쩌고를 써서 도입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별로 안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 C 수업에서 C는 엄청 옛날 거잖아요. 그렇죠? 컴파일러 엄청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됐어요. C 동네에서는 형식 이름을 수식에 섞어가지고 쓸 때는 무조건 괄호로 묶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인트 괄호 닫고와 같이 적어야만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C 동네에서는 맨 땅에 인트 세 글자가 나오면 오류입니다. 또는 선언을 적고 있는 타이밍이거나 입니다. 그래서 수식 적는데 갑자기 인트를 튀어나오게 할 수는 없어요. C는. 그래서 그런 조금 중요한 차이점 이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요 뒤에가 이제 다음 거 오픈이니까 대충 이렇게 표시해두고 남은 건 다음 주에 이어서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클래스 얘기 살짝 추가로 튀어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C++ 얘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온 거 중에 나 사실 모르던 거 있다. 여러분 작년에 이런 거 다 배우고 올라온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게 걱정될 수 있겠구나. 이게 시험에 나오면 개 망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우리 수업 자료 첫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렇게 노란색 별표가 붙어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1주차 거랑 2주차 거는 다 붙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렇게 오른쪽 위에 별표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만 등장한 건 절대로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자 봐봐요. 당신들 작년에 열심히 공부했냐를 지금 시험으로 물어보는 게 말이 됩니까? 인생은 그렇죠. 우리의 과거가 결국 우리의 현재를 만드는 건데 우리는 이게 3학점짜리 수업이니까 당연하다는 듯이 일단은 시험은 우리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당신이 답을 적을 때 파이썬 코드를 예시로 답을 적을 수는 있죠. 그건 당신의 선택이에요. 근데 당신한테 그걸 강제하는 문항은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느낌이죠. 파이썬과 C의 차이점을 예로 들어서 알고리즘 문제에 대한 답을 당신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차이점을 당신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대충 그 정도입니다. 여기 사실 다 교양 내용이잖아요. 그죠? 면접 뭐 그 있잖아요. 취준할 때 보통 여러분 한 번 더 챙기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문제집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차라리 C 문제가 나왔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알고리즘 수업은 필연적으로 수학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적분은 안 하더라도 시그마라든가 그런 걸 자주 쓰게 됩니다. 점화식이라든가. 그거는 뭐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다음 주 수업 자료부터는 이제 별표가 빠질 거예요. 우리 본론 나간다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없으